네, 안녕하세요. 제7회 관악교육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조용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가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대면 강의가 실시되면서 많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이 새로운 교수 방법에 적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코로나19가 대학 교육에 던진 과제라는 주제로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대학 교육의 개선 방안과 학생들의 삶의 질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포럼을 시작하기에 앞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학과장님이신 신종욱 교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교육학과 신종호입니다. 오늘 제7회 관악교육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교육 분야도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가 있었고 또 지금도 대부분의 교육이 온라인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지혜를 모아서 많은 과제들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고 이것이 변화를 위한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제7회 관악교육 포럼은 코로나19가 대학 교육에 던진 과제라는 주제로 저희가 시간을 갖는데 저희가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를 분석해보고 향후 이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세 분, 민혜리 교수님, 김동일 교수님, 김용훈 학생에게 감사드리고 오늘 알찬 발표와 토론을 기대해봅니다. 오늘 끝까지 참여를 부탁드리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에 감사드리면서 인사말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시고 또 대학생활문화원장이신 김동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김용훈 서울대 대학신문 편집장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민혜리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포럼의 진행 순서를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민혜리 교수님, 김용훈 편집장님, 김동일 교수님 순입니다. 여기 이제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할 때는 저희가 사전에 촬영한 발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다른 발표자 간에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자료집은 여기 링크에 나와 있는 bitly.com/2020edu/snu 숫자 3에서 여기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발표집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온라인에서 유튜브에서 많이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참여를 하실 때 질문과 의견, 발표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질문과 의견이 있으실 경우 그 내용을 구글 문서에서 질문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bitly.kr/2020edu/snu 숫자 4를 이렇게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구글 문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질문과 의견을 쓰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쓰실 때는 앞에 질문이라고 써주시고 질문 내용 끝에 괄호 안에 이름과 소속을 적어주시고요. 또 의견을 적으실 때는 의견 내용 제일 앞에 의견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문서를 보시면 각 발표자에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발표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올리시는 질문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종합 토론 시간에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미네리 교수님의 발표 영상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비대면 수업 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교수학습개발센터 미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비대면 수업 상황이 거의 초유의 사태이고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여서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역량을 총동원해서 교수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한 학기 동안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시사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운영했던 사항들을 그냥 쭉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업 촬영하고 지원 콜센터를 운영한 거, 그다음에 수업 운영 방안 교육을 실시한 거, 세 번째는 학생 교수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학생 설문조사는 교수님들께 그 자료를 보내드리고 지금 현재는 교수 설문을 진행하는 중이고요. 그래서 교수 설문조사 결과는 저희가 이제 혹시 비슷한 상황이 다음 학기에도 발생할 거를 대비해서 향후에 학내 비대면 수업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교육 지원 방안을 결정하는 데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비대면 수업 운영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사업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요 네 가지 사업들이 같이 결합해서 종합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요걸 하나하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 촬영이나 콜센터 운영은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라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워크숍실 여러 개와 그다음에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선생님들께서 연구실에서 직접 촬영하기 어려우신 선생님들을 위한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런 사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 300분 이상의 선생님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업 지원 콜센터를 운영해서 다양하게 스케줄 예약도 하지만 줌이나 그다음에 ETL 관련 선생님들의 문의사항에 응답을 하는 그런 기본적인 지원 사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 운영 방안에 대한 워크숍도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19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줌이라는 실시간 화상 강의 시스템을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선생님들이 활용하시게 되는데 이 이제 줌이라는 실시간 화상 강의 시스템에 대해서 활용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줌 활용법에 대한 교육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자료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어떻게 수업을 운영할 건지 방안까지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워크숍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워크숍 중에서 중요한 워크숍들은 동영상 자료로 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ETL 선생님들이 활용하신 ETL 사이트에 영상 자료로 제공을 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필요하실 때마다 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세 번째는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 교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교무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도 학생들이 이 비대면 수업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또 교수님들은 이 수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논의를 계속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4월 중에는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존의 어떤 설문조사보다 많은 참여를 해주어서요. 학부생 2,00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는 이미 교수님들에게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반적으로 느끼고 있는지를 결과를 보내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단대에서 각 단대별 그 학생들 의견이라든가 그 각 단대 소속 학생들의 의견을 또 그 분리해서 각 단대의 의견만을 좀 보내달라고 하는 단대들이 있어서 그런 자료들은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의견 조사는 저희 CTL에서도 실시를 했지만 제 다음에 발표할 그 발표자께서 학생들의 의견 조사에 대해서 많이 이제 얘기해 주실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이런 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 그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그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그 콘텐츠 중에서는 동영상 콘텐츠를 가장 선호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줌이고, 그 다음에 PPT에 음성 녹음만 있는 자료 순으로 선호한다고 응답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어렵거나 힘든 점에서는 주로 과제 및 학습량이 너무 증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해서 줌으로 수업을 참여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강좌를 듣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도 일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뿐만 아니라 동료 학생들하고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줬고요. 이 얘기는 뒤에 보시겠지만 교수님들의 어려움하고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와서요. 이 부분이 저희가 향후에 그 비대면 수업을 운영하고 지원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교수 설문조사는 저희가 6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악 포럼의 발표를 위해서 6월 23일까지 응답한 289명 교수님들의 응답만 일단 먼저 분석을 좀 해서 간단하게 교수 학생 의견도 조금 비교해 보시도록 이 자료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자기평가해 보시게 한 문항, 그다음에 학생들이 어떻게 만족도가 어느 정도일 것 같은지 학생 예측 만족도 문항,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과 기존에 하던 오프라인 수업과의 질적 수준을 비교하시는 그런 문항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5점 척도로 물었을 때 선생님들 평균이 한 3.5대 정도로 자기평가 예측 만족도 있고요. 질적 수준은 아무래도 비대면 수업인 경우는 오프라인 수업보다 질적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보통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학생 대상의 설문에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한 3.53점 나온 데 비해서 교수님들께서는 훨씬 조금 낮은 수준으로 학생들 만족도가 낮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수업에서 힘들었던 점 어떤 것이 있으신지 저희가 9개 문항으로 물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9가지로 물었는데 가장 많은 높은 응답을 보인 것은 상호작용 어려움이 가장 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은 업무량의 증가, 컨텐츠를 새로 개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과의 소통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시고 하는 이제 노력 때문에 업무량이 굉장히 증가했다는 얘기를 주셨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업무량도 증가하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질 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더라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가장 선생님들께서 힘들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 외에도 시스템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문제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평가는 지금 현재 평가가 진행되는 수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학교 본부에서도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비대면 평가에 대해서 고민 사항이 많고, 그래서 교수님들께 선호하는 평가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현실적으로 지금 선택하신 평가 방법하고 다음 학기에 혹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선택하실 평가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은 2학기에 선호하는 2학기에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선호하는 방법이고요. 파란색은 이번 학기에 주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과제형으로 테이크홈 익잼을 하는 경우가 제일 이제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으로 서술형으로 문제를 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미리 조금 과정 중에 평가를 계획하신 분들 한 10% 정도는 과정 중에 여러 차례 평가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총 학생들 전체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학기 평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을 선택하실지 하는 질문에는 지금 보시면 요 세 가지 방법이 거의 유사하게 나오는데요. 그 과제형 테이크홈으로 하든지 아니면 실시간으로 서술형을 하든지 아니면 과정 중 평가를 하겠다 해서 특히 과정 중 평가는 선생님들께서 이번 학기보다는 다음 학기에 미리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미리 준비해서 과정 중에 여러 차례 평가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의 의견을 이런 설문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의견을 받았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세 번째는 수업 운영 전반과 관련된 부분, 네 번째는 평가 관련된 부분, 요렇게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5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 되게 이제 조금 CTL의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빨갛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작성 지원 매뉴얼 뭐 이런 홈페이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영상 강좌 아카이브 같은 걸 구축해서 이런 걸 향후에도 다양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셨고요. 장비도 비대면으로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기기라든가 인적 자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좀 충분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 방학부터 다음 학기까지 교수님들을 지원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시스템 오류라든가 줌에 대해서는 만족도도 있는 반면에 이제 학생 수가 많은 경우에는 그 트래픽이라든가 보안의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주셨고요. 그다음에 수업 운영 전반에 대한 얘기가 조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저희가 CTL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모범 사례, 다양한 모범 사례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모범 사례 중에서도 학생과 상호작용의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에 연구를 한다든가 사례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상호 토론, 진작을 위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교육 방법 개발해서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부정행위 방지와 관련된 얘기도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평가 공정성을 확보하는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만약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뭔가 학교 측에서 그 평가가 가능한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수 사례 공유와 교육,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셔서 앞으로 CTL이 이런 부분에서 할 일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타 부분은 특히 그 비전인 교수님들께서는 그 공간 부족 문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근데 이제 그와 반대로 비대면 수업을 해보니까 장점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많이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업무량도 증가하고 굉장히 신경 쓸 부분도 많지만 의외로 학생들이 집중한다든가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장점을 조금 확대하는 그런 그 경험이 되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중에는 비대면 수업이 시간도 절약되고 심리적으로도 자기가 편안한 공간에서 선생님들하고 1대1로 마치 그 상호작용하는 것처럼 그 줌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온라인 컨텐츠를 자기 시간이나 이런 안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는 학생들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비대면 수업의 큰 장점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그래서 평가 관련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적평가 기준과 방식을 미리 좀 잘 계획하는 그런 그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저희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생각됐던 게 비대면 수업 운영 사례 연구를 같이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비대면 강좌 최적화 모형 및 전략 개발에 관한 연구이고요. 그래서 그 비대면 강좌를 운영하는 교수님들 중에서 단대별로 저희가 지금 8분에서 10분 정도 선정을 해서 이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드리고 그 방안을 가지고 수업에 적용을 해보시고 또 거기서 또 도출된 학생 의견이나 교수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새롭게 또 재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사범대학교의 미래교육혁신센터와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을 지금 하는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6월까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 연구는 주로 선생님들 수업 참관하고 1차, 2차 면담해서 교수 학생 면담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적용해보고 다시 운영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모형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8분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프로세스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모형이 완전히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례로 하나 강의식 수업 모형 전 단계이긴 합니다만은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강의식, 토론식, 그다음에 실습식 수업마다 가능한 수업 모형들을 2-3가지 정도 픽스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학생과 상호작용도 확대하면서 선생님의 수업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수업 모형이 무엇이 있을지 모형을 개발하고 이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 결과를 제안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네, 미네리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미네리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동률 교수님께서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가 이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강제된 실험을 한 학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저도 들으면서 이게 그 오프라인 수업을 온라인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옮기는 과정에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게 강제된 실험이라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생각 안 해봤던 거를 생각해보니 민 선생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지금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대학 교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서울대학원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학 중심으로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소위 등수를 하는 서열식 그 소위 평가 구조와 강의 구조와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정말 그 배우고 익히는 데 중심을 두는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개 놨을 때 뭐 숙달 중심, 수행 중심 이렇게 교육을 했을 때 이제말로 이제 온라인 중심 생각을 좀 해보면 강제적으로라도 우리가 그 등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진짜 배우는 게 뭔지 이거를 점검하는 그런 모니터링과 이런 방식으로 옮겨갈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이제 교수님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부터도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혹시 교수님들 중에 대부분 교수학습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 왜냐하면 내용 전문가고 연구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어떤 디딤돌을 잘 놔서 옮겨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기획이 이제 좀 있으신가 왜냐면 사실 이거는 뭐 옵션이 없어요. 어떻게든 그렇게 하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중간 디딤돌들을 교수님들마다 좀 다른 준비도가 있으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기획 같은 게 어떤 게 있으신지 그냥 그래서 어쨌든 뭐 어느 날 갑자기 패대기 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소위 그리고 또 오프라인의 기계적인 어떤 변환이 아닌 중간의 단계를 좀 잘 만드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것도 보면서. 네, 그 김용훈 편집장의 이야기까지 마저 듣고 네. 미네리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모범 사례, 그러니까 학생들의 참여나 토론이 원활하게 운영된 경우 그리고 평가 방식이 적절했던 경우에 관해서 우수 사례를 수집하시고 어떠한 모형을 개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관련해서 다른 학교에서는
뭔가 모범 사례들 관해서 공유된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학생 유형별로 조금 더 이번 비대면 강의가 더 만족스러웠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집에서 할 수 있어서 편안했다 혹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었다 외로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비대면 학습에서 더 유리한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관한 분석이나 혹은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민혜리 교수님. 예. 저기 김동일 선생님 이제 의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가 아마 1학기는 너무 시급한 요구에 대응하느라 좀 급급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고, 그래서 다음 학기나 이후를 생각하면 뭔가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CTL에서 어떤 디딤돌 역할을 할 건지 이제 그걸 찾고 있냐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발표한 내용 중에 이제 연구 사례 개발한 연구가 그래도 그냥 일상적인 요구에 대응하기보다는 그런 디딤돌을 어떻게 좀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 중에 가장 잘 선택한 접근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조금 여름방학 동안 수업 특성이나 유형이나 어려움별로 어떤 그 상황이 있고 거기에 최적으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수업 모델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김덕인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단순하게 그냥 티칭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이 좋은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연구를 통해서 조금 접근하고 있고, 그거를 여름방학 중에 저희가 이제 새로운 사업과 연결해서 좀 확산하는 그 기회로 삼아야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연구해서 모형을 좀 개발하고 그거를 확산하는, 확대하는, 그래서 좋은 사례들을 선생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그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 김용훈 그 편집장이 그 질문 주신 것도 앞에 얘기는 모범 사례 얘기신 것 같아요. 각 대학들이 지금 모범 한 학기를 지나고 보면서 모범 사례에 대한 갈망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좀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한 개별 대학에서만 공유할 게 아니라 전체 전국 대학 중심으로 공유하자라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대학교육개발센터 협의회라고요. 이런 교사센터 협의체가 있습니다. 저희도 7월 말에 학예 워크숍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각 대학들의 좋은 사례를 좀 우수 사례를 공유하자라는 형태로 지금 프로그램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개별 대학의 사례나 학생 교수 설문 이런 내용들을 좀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각 대학마다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좀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 특성별로 그런 그 요구사항이나 이런 게 좀 다르지 않겠나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연구를 아직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고 특성별로 나눠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기초형 통계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학생들 요구가 뭐 단대별로 특화되게 다른 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의견 말씀 주신 거는 학생 특성별로 이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요구도가 좀 다르지 않겠냐. 거기에 맞춤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그 부분도 CTL에서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연구에 기반해서 이번 1학기에 어떤 결과를 반성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대학 교육 개선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이 포럼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질문과 또 의견을 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글 문서를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구글 문서에 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시면 이 질문 중에 두세 가지를 선택해서 마지막에 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훈 편집장 이야기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대면 교육과 학생들의 대학 생활을 발표할 대학신문 전 편집장 김용훈입니다.
비대면 강의는 생각만큼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와 맞물린 학사 일정의 변동과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강의 방식으로 말미암아 학기 초반부에는 불만이 제기되고 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점차 상황에 적응한 후에는 비대면 강의가 생각보다는 괜찮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의 사진은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게시글 두 개입니다. 커뮤니티에도 초반부에는 혼란스럽다는 내용, 그리고 등록금이 아깝다는 내용 등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만 점차 상황에 적응한 후에는 이와 같이 긍정적인 평가가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에는 비대면 강의의 장점을 나열한 뒤 실기 시험을 빼고 이론은 이대로 쭉 비대면 했으면 좋겠다는 주장이 있었고요. 아래 게시글에서는 다소 장난스러운 말투기는 하나 사이버 강의, 즉 비대면 강의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교무처가 지난 4월 학부생 2,000여 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니 만족한다는 반응이 41.9%,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이 15.2%, 불만족한다는 반응이 14.4%, 매우 불만족한다는 반응이 2.6%로 나왔습니다. 이를 묶으니 만족하는 편에 속하는 학생들이 57.1%, 불만족하는 편에 속하는 학생들이 17.0%로 나와 만족하는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서 큰 차이로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결과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려움을 참작했을 때 그래도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다는 반응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뒤 이어진 문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실제로 비대면 강의에 정말로 만족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면보다 비대면 방식의 강의가 만족스러운지를 묻는 질문을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답변을 조사해서 평균을 내어보니 전공에 대해서는 2.91점, 교양에 대해서는 3.06점이 나왔습니다. 이를 말로 풀어 해석하면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대면과 비대면 강의의 만족도를 평가하건대 대면과 비대면 강의의 만족도가 그리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긴 했습니다. 같은 문항을 답변의 비율로 나타낸 결과입니다. 전공 강의에 대해서는 대면 강의보다 비대면 강의를 선호한 학생이 35.6%, 그렇지 않다는 편이 43%로 나와 학생들의 선호가 갈림을 알 수 있지만 교양 수업에 대해서는 비대면 강식을 선호한 학생이 82.0%로 집계되어서 압도적인 수치로 비대면 강의를 선호한 학생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학생들의 주요 의견을 정리한 것, 즉 학생들이 많이 제기한 의견들을 정리해보니 그중 하나가 대면 수업이 있어도 비대면 수업을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대면 강의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비대면 강의를 적극적으로 병용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황을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많은 과제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과제 및 학습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었고 교수 및 동료와 상호작용이 어렵다는 학생들도 절반가량 되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성적평가 방식과 시험 방식을 가지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방역의 관점에서 대면이 적절한지, 그리고 비대면 시험 방식은 공정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두고 많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차차 학생과 교수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율을 해야 될 문제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학생들이 그럭저럭 비대면 강의에 만족하고 있다는 서술은 그렇지 못한 학생들, 비대면 강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가릴 위험이 있습니다. 예컨대 읍미대 학생들의 만족도 평균은 읍미대 외 단과대 만족도 평균과 약 0.7점가량 차이가 났습니다. 이 점수가 5점 척도인 것을 생각하면 읍미대 만족도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커뮤니티에는 지방 사는 학생들의 어려움도 자주 호소가 되었습니다. 예컨대 시험을 볼 때마다 서울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 불만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학 생활이 강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강의는 방식을 달리 해서라도 나름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강의 외의 대학 생활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대학은 학연동 중에 하나만 잡아도 성공한 거라고. 여기서 학연동은 각각 학업과 연애, 동아리를 이릅니다. 좀 장난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만 학생들이 학업과 연애, 동아리를 같은 선상에서 비슷한 중요도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리를 비롯한 학생 공동체는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생뚱맞은 이야기인데 RC를 다룬 대학신문의 기사에서 RC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 총장 후보자 5명 중 4명이 RC를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RC를 도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기숙사를 확충하기 위해 큰 돈을 들여야 하고 여러 반대자와 논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RC를 도입하려 했던 이유는 아마 이 문장에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몰입하고 자율적인 생활을 하며 학과를 넘어서 다양한 학생들과 소통하고 자아를 확장할 수 있을 것. 한데 이 문장이 설명한 효과와 역할을 이미 학생 공동체와 동아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과에 구애받지 않은 인간관계를 쌓으며 자아를 실현하거나 진로를 준비하고 있고, 과반의 기층 학생 공동체는 이전의 교육 과정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민주적 의사결정과 자율적인 활동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새삼 꺼내는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강의 외에 대학생활, 즉 동아리와 학생 공동체에 대한 고려와 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동아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아리는 강의와 달리 온전히 자발적인 학생들의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동아리 부원이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속감과 유대감이 더욱 강조가 됩니다. 부원에게 동아리가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만 부원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이게 되고 그렇게 활동을 지속하고 동아리가 굴러갈 수 있습니다. 한데 비대면 상황에서는 이전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강의처럼 비대면 방식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어서 그나마 상황이 낫다고 보이는 학술 동아리마저 어려운 실정을 호소했습니다. 한 학술 동아리 회장은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저 동아리 활동만을 지속하니 소속감과 유대감을 동아리 부원들에게 부여하기가 어렵다며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면이 필수적인 동아리는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춤동아리 소속의 한 학생은 모든 활동과 연습이 중단됐다며 함께하는 시간이 없으니 신입 부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벌써 탈퇴하는 부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과반의 학생 공동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년 같았다면 1학기는 과반 학생 공동체가 세마지로 분주할 시기입니다. 신입생들을 과반 공동체에 편입시키고 소속감을 쌓는 때이며 이 시기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소속감을 부여하는지에 따라 향후 공동체 의사결정 과정이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예컨대 갈등 없이 혹은 갈등을 잘 조율해가며 신입생 전반에게 고루고루 소속감을 형성하는 데 성공한 반이라면 이후 반에서 무언가를 결정할 때 협력적인 의사결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 올해 1학기 세마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행사 전반이 취소되고 신입생 간에 혹은 신입생과 선배들 간에 만날 기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회대 소속 과반 세마지 준비위원들에게 물으니 다음과 같은 우려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첫째는 과반에 대한 유대감과 소속감을 형성하지 못해 결속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런 와중에 기숙사 그리고 서울에 거주한 이들에게 교류가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균질하지 않은 교류는 과반에서 항상 분란을 일으켜왔습니다. 이번 비대면 체제에서는 상황 때문에 기숙사, 서울로 신입생의 만남이 편중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곧 공동체의 소외감 내지는 갈등을 부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아울러 올해 신입생이 세마지를 경험하지 않았으니 내년 그들이 선배로서 세마지를 운영하여야 할 때 세마지가 원활히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강의는 다시 대면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 강의의 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아리와 학생 공동체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매년 학생들이 나가고 다시 들어온 대학의 특성상 동아리와 학생 공동체에선 분위기와 경험을 이어가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컨대 올해 세마지가 잘 되어야 내년의 세마지에서 작년의 세마지를 경험한 학생들이 원활히 세마지를 운영할 수 있고 동아리에서도 임원진과 새 임원진 사이의 교류가 활발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논점은 코로나가 종식되지는 않았대 대면 강의를 시작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결국엔 방역과 교육 사이에서 학생 공동체와 동아리의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할 터인데 그 만남의 빈도나 아니면 방역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는 비단 학생들만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대학 전체가 고민할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영훈 편집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비대면 강의에 대한 만족도가 낮지 않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실습 위주의 강의에서 만족도가 예상했던 대로 좀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예상하지 못했던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학생 공동체에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미네리 교수님 먼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급하게 한 학기 수업을 준비하고 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큰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학생들이 만족도가 뭐 높지는 않지만 괜찮은 수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편집장께서 말씀하신 것에도 교육보다는 학생 공동체 활동 부분에 훨씬 더 이제 어려움이 컸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이제 저는 교사학습센터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이런, 저희가 뭐 학습에 대한 지원하지만 이 학생 공동체 활동 자체가 또 학습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만약 경험한 것들 중에 이런 지원을 좀 학교에서 추가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사업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동일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실 이게 이제 대학의 이제 구성원의 문제인데, 아까 잠깐 보니까 교수님들도 업무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학생 입장에서도 해야 될 과제가 많다, 학습 시간을 늘렸다, 이제 서로 사실 좀 불편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서로 했잖아요. 아마 이것도 그 수업을 이제 온라인으로 받고 비대면을 하면서 계속 나타나는 현상 같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학생들 입장에서만 좀 다시 보자면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학이라는 게 수업에서 나타나는 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사실 수면에 있고, 그것들은 직접 만나면서 해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수업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혹시 이제 학교에 사실 이제 현재는 이제 시설 유지만 하고 있고 사실 활용을 못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것들을 조금 저희가 어쨌든 순차적으로 학교의 학생들이 뭐 아주 제한된 수준이지만 와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요청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지, 학생들 수준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 해서요. 학교를 좀 어떻게 될까, 아주 제한된 수준에서 방문을 한다든가 같이 모인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금 좀 없나요? 기본적으로. 네. 말씀해 주시고. 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서요. 미네리 교수님께서는 뭔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만한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있는지 여쭤보셨고, 교수님께서는 시설 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있는지 여쭤보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동아리는 아닙니다만 대학 신문이 이번 학기 동안 굴러가면서 느끼건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느 수준까지가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고 어느 수준까지 학생들의 만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그 기준이 되게 불분명한 것 같아요. 예컨대 당장 저희가 다음 주에 회의를 해야 한다면 이 회의를 하려고 동아리원들을 부르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지, 그는 학교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욕이나 먹지 않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뭔가 구체적인 시설 활용 기준을 마련해 준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게, 저희는 이번에 신문사실을 쓰면서 학생들이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방역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받지는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담당해주는 교수님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있고 항상 손을 많이 씻고 이런 당연한 방역 기준 같은 것도 저희에게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따랐던 바 있는데, 학교가 뭔가 동아리에게 시설을 운영하거나 동아리 활동을 계속할 때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가이드라인을 내주는 것도 저는 학생들이 뭔가 모호한 생각 없이 동아리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는 있는 거죠. 이렇게 학교를 방문하고자 하거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학생회관도 다 열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다른 학교 학부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학교 시설 자체를 문 닫아버린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항상 밖에서 카페에서 만나서 그걸 진행하는데 그게 학교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 이외에 무엇이 될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어쨌든 만나서 일은 해야 되는데.
공동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혹시 공동체 활동이 있을까요?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세마제를 못했는데, 그래서 세마제를 담당하는 학생위원들한테 그럼 어떤 대안을 좀 꾀해 보았나? 라고 질문했거든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자료집을 배부하거나 대부분 SNS를 통해서 정보 제공하는 거에 그치고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게 세마지를 참여하는 신입생들에게는 정보 제공도 중요한 일인데, 세마지의 더 중요한 본질은 그 과반의 유대감이나 결속력을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은 없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김동일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020년 7월 관악교육 포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코비드-19와 대학생 정신건강이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의 역할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장을 하고 있는 교육학과의 김동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얘기할 것은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생의 정신건강 이슈와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이라는 어떤 기관의 대응에 대한 전체적인 스킴,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내용, 그다음에 운영 현황에 대한 성찰, 마지막에 어떤 전망과 과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에 대해서 이 유행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제2차 유행도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역당국의 목표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 즉 백신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정도의 수준에서 코로나19의 발생과 규모 속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개인 방역, 사회 방역을 위한 물리적인 2m 이상 거리두기, 소위 말하는 디스턴트 소셜라이징이 요구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 자체적으로도 또 민간 자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침이 만들어져서 여기와 같이 일상에 대한 거리두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강력한 전염병, 감염병에 대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스트레스로 코로나 블루라는 약간 우울증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이런 감염병에 대해서 전염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과 공포, 정신건강상의 문제점들이 되고, 또 여기다가 일상생활 혹은 여가 활동의 제한으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또 취업, 영업에서 아주 필수적 활동들도 제한되면서 무기력, 우울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트라우마 학회의 최근 한 1000여 명 이상의 대상자를 통한 조사에 따르면, 이것을 이제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라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우울과 불안이 증가했고요. 약 20%의 국민은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보이고 있고 불안에 대한 위험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수 지역이 발병한 대구랄까 어떤 그 특정 지역은 훨씬 더 이런 우울과 불안, 코로나 블루 현상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들은 이전에 2018년 조사에 비해서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따른 문제들 때문에 현재 위험도는 올라가고 있지만 정신건강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여력은 물리적 거리두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서비스 접근성이 낮아지면서 더 심리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어렵다. 결국 이런 정신 문제의 건강의 위험도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보면 더 세심한 치유와 케어 서비스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가능한 그리고 대안이 무엇이냐, 이런 거리두기가 확보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아무튼 여러 가지 인터넷 기기나 스마트 기기 활용한 어떤 치유 활동들이 필요하고, 이걸 통해서 적극적인 상담과
어떤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들이 국내외 전문가 단체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생활문화원도 사실 이런 기조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2020년 2월 24일 국가 차원의 감염병 심각 단계에서 저희 맞이하였습니다. 그때는 이미 개인과 집단 심리검사가 모두 대면으로 이루어질 때고요. 심리상담의 경우는 비밀이 보장되는 밀폐된 공간에서 내담자, 상담자가 대면으로 만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감염병의 심각 단계에 따라서 변화된 일상이 됐습니다. 결국 학교가 모두 강의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가능한 대체 방안을 찾게 되고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건강 서비스는 필요하고 특히 상담과 치유 활동이 비대면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기술적 물리적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매뉴얼을 다 고치고 운영 방침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대응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과정에서 프로토콜과 내담자에 대한 동의서도 다 바뀌고 이런 의미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 특히 내담자를 보호하고 상담자의 어떤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변환하였습니다. 이런 대응은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도 같이 겪어보셨기 때문에 아실 것 같아요. 2월부터 지금 6월, 7월까지 참 숨가쁘게 다양한 방식을 해왔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19 이후에 저희 기관의 변화라는 건 방역 환경이 조성이 됐고 저희들이 또 마음 지킴이 포스터도 만들어서 전체적인 학생들 대상으로 또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걸 알렸고요. 온라인 운영을 홍보하고 온라인 상담과 온라인 검사를 하였습니다. 집단 상담도 이렇게 됐고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다 비대면으로 돌았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제한된 입장으로 하고 다시 비대면을 통한 기본적인 최소한 조건을 했고요. 필요한 방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도 만들었습니다. 나 돌보기, 서로 돌보기, 사회 돌보기라는 세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로 감염병으로 마음 지키는 팁을 또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배포하여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랜선으로 만나는 집단, 온라인 진행을 홍보해서 사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을 보여드릴 수 있었고요. 개인 상담도 그 전에 신청과 접수와 더불어 바로 검사해서 개인 상담 넘어가지 않고 신청을 전화 예약으로 해서 그들의 니드를 확보하고 그 니즈에 맞춰서 개인 상담으로 연결시키는 그 대신 접수 면접은 저희가 아주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아주 예외적 상황도 만들었습니다. 심리검사도 그전에는 접수와 초기 면접 검사 실시 해서 상담인데 저희가 접수해서 초기 면접을 건너뛰고 바로 검사 실시 원격으로 온라인 검사 시스템을 바꿔서 받고 그 다음에 해석 상담하는 과정에서 줌을 통한 작업을 했습니다. 대인관계 향상 집단이 가장 많이 바뀌었죠. 저희가 1학기에 준비했다가 바로 이렇게 온라인 단축형으로 대인관계 향상 집단 보통 여기서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을 했고요. 학부와 대학원 사실은 학부보다 대학원생이 이번에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고 대학원생들이 어떤 참여도가 높았습니다. 운영 취지는 당연히 자기 탐색 이해에 초점을 맞췄고 화상 상담에 적합한 활동 위주로 재조정하였습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줌을 통해서 했고요.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참 재미있는 게 학관밥 대선생이라 해서 저희가 학습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서포트 그룹 집단을 하는데 그전에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대면 구조화도 했습니다. 이거를 모두 거의 먹방처럼 줌을 통해서 온라인 코칭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했던 여러 가지 집단 상담을 참가자를 개별 통해서 했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방식이 이렇게 대면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바뀌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직원 역량 강화도 다 비대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방교육 당연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비대면으로 작업이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운영 형량 평가를 해보시면 내담자 상담자 상황에서 저희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이 과정을 한 학기 동안 모니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새로운 시도다. 그리고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그 내담자의 어떤 걸 볼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신체 건강상의 무리도 있고 그 다음에 상담에 집중할 수 없고 정서를 잃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견되고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다 주거지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대학 상담실로 와서 비대면으로 다른 두 개의 다른 상담실에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학교까지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비대면이지만 그만큼 1시간 정도 상담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학생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서 저희가 보고 있고요. 특히 거리감이 문제가 되고 의사전달 제한되는 거, 네트워크 환경이 불안정한 건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운영 현황에서 볼 수 있고요. 우울과 불안, 대인관계, 학업 문제 순으로 심리적 어려움이 증가했다 보고 있습니다. 만족도 평가는 저희가 대상적으로 잘 돼 있고요. 집단 상담도 마찬가지로 비대면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만나기 어려워서 친밀도 약해지는 것도 있고요. 실적도 마찬가지로 좀 줄긴 했습니다만 또 그 참여한 학생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방교육에서도 줌을 통해서 하는 장점과 물론 언제든 만날 수 있으니까요. 혹은 그 전달이 한계가 있다는 것도 됐습니다. 역량개발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이것들을 보고 어쨌든 그 다양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기억하고요. 향후 과제와 전망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서나 대인관계, 학업 적응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것들은 어떤 더 세심한 케어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 필요한 치유 서비스를 비대면으로 기획하고 적용한 결과 어떤 공과과 그다음에 어려움과 또 가능성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비대면 상담 시스템에 대해서 또 다음 학기에 또 지속될 수 있으므로 이것에 대한 시스템 보완을 통해서 사실 저희 기관 차원에서 대학생 그리고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참여와 또 더 나은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과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저희 기관에 대한 설명 그리고 대응을 설명드렸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블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생활문화원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대면 상담을 비대면으로 바꾸고 또 모여서 했던 어떤 심리 검사를 온라인에서 하는 형태로 바꾼 것 같습니다. 자, 김동일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먼저 김영훈 편집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비대면 상담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새롭게 들렸는데요. 다만 궁금한 것은 심리적 거리감 같은 문제는 비대면에 따르는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개선하기 어려운 본질적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한적으로나마 방역 기준을 갖추고 대면 상담을 재개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예, 리네리 교수님. 저도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저희 기관에서도 상담을 두 가지 종류를 하고 있거든요. 글쓰기 상담이 있고 학습 상담, 대생원하고 굉장히 협력하는 제가 이제 기관인데 그 글쓰기 상담은 다 비대면으로 바꿔서 이메일로 상담을 했고요. 근데 이제 학습 상담은 방역 기준을 좀 지키면서 대면 상담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해서 학습 상담은 대면 상담으로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으로 하는 상담의 가능성 아니면 앞으로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를 뭐 복합한다라든가 그런 이제 방법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선생님 평가하시는지. 네, 김동일 교수님 두 분 의견을 말씀해 네. 주십시오. 그래요. 지금 저희가 이것도 저희도 또 강제된 실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보 전달 수준의 여러 가지 모임은 온라인으로 참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오히려 그 기대보다 너무너무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온라인 상담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정보는 아니고 감정 읽기가 안 돼요. 이 동공 확대랄까, 그 다음에 눈 표정 읽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레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쫓아가기 어렵고 되게 피곤하고 더 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약한 고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쉽게 말씀드렸지만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 듣는 게 아니고 상담할 만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말 학생들이 얼마나 될지 저희 내자들 중에서 그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상담실에 와서 다른 방에서 둘이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약한 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심리 상담이나 치유 상담에서의 온라인의 그 문제점들은 뭐 여전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보 전달 수준에서는 가능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름대로 그 이제 학생들을 좀 더 쪼개서 여러 번 만나는 방식,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접수하는 정도는 와서 방역지키고 사실은 이제 상담실에 와서 어떤 구조를 같이 만나고, 왜냐면 구조화라는 게 이 상담에 대한 기대를 맞춰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이제 사실은 좀 저희가 참석하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그 상담실에 못 오게 되면은 사실 실제로 저희들이 어떻게든 다가가는 노력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은 그런 식으로 지금 그 여러 가지 만나는 면들을 뭐 온라인이지만 이제 늘려가는 거죠. 좀 나눠서 일단 사실 이것들이 가능한 공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많이 확보가 되고 저희도 사실 이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초대를 하는 그 방식들을 여러 가지 만들고 또 그들이 심리 상담뿐만 아니고 다양한 그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기회나 면을 늘려가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일단 작업하고 있고요. 좀 나아지는 건 뭐냐면 그 상담자들도 이제 조금 더 익숙해져서 예전보다 이제 좀 그 안 보이는 면들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상담자가 얼만큼 잘 참석할 수 있을지, 또 오는 과정에 뭐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혹시 이제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취약성을 좀 더 고려해서 이제 그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좀 맞춰서 이 부분을 이제 늘려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자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학기에는 어쨌든 뭐 방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이 어느 정도 숫자가 떨어지면 실제로 한 번 정도 와서 저희가 이제 그 방역 지침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또 고려해보지 않을까, 그런 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학기 때 더 심해질까봐 다시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동일 교수님의 발표까지 모두 잘 보았습니다. 지금 구글 문서에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가 1시간 예정을 했는데 지금 1시간을 넘기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네리 교수님께서 그 구글에 올라온 문서에 올라온 질문 중에 두세 개 정도 선택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많은 질문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비슷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초상권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주셨는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초중등 대학 불문하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줌에서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기는 되게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교수님들도 저한테 고민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학생하고 상호작용을 좀 하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얼굴을 하나도 안 내보이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초중등 그 교사들이 많이 모이는 채팅방에도 예, 중간에 얘기가 끊겼던 것 같은데요. 아마 그 질문 주신 선생님들께서 계신 대학에서도 좋은 수업을 하신 사례들이 다양하게 많을 것 같고, 수업 특성에 따라서 뭐 전공 영역에 따라서 사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그 수업의 특성이나 전공 특성을 반영해서 사실상 조금 다른 모형들이 적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것들을 좀 이제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마지막에 이제 평가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평가 관련 플랫폼 의견 에 관해서 뭐 리서치 사례가 있냐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찾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일반 온라인 대학들의 평가 플랫폼에 대해서도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서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네르바 대학이나 이렇게 해외 온라인을 결합한 여러 가지 고등교육 사례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서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그다음 김영훈 편집장님. 네네. 첫 번째로 질문해 주신 게 2학기에도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어야 할 때 실기 실습이 비중이 높은 전공 학생들은 어떤 지원을 받기를 기대하시냐 여쭤보신 것 같은데 제가 뭔가 설문조사 결과 같은 걸 본 것은 아닙니다만 예컨대 은미대에서 실기와 실습을 교육하는 데서 비대면에 따른 어려움은 조금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나마 대면을 돌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비대면 강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면 휴학 기간에 늘려준다거나 아니면 실험 실습에 걸려있는 학기 제한을 조금이라도 관용적으로 설정을 해서 다음 학기나 다다음 학기에 좀 코로나가 진정됐을 때라도 다시금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의외 문제에 관해서는 네네, 강의외 빈 시간들을 어떻게 꺼나할지에 대한 고민이 정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김도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짐작하건대 당장 수업밖에 집중할 곳이 없는 것 자체가 학업에 따른 부담감이나 중압감을 늘려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학생들이 시야를 넓혀서 우울감이나 부담감을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고요. 변화된 동아리 형태라 하면 네, 학생들도 대부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 동아리의 경우는 비대면으로 세미나를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발제를 진행하고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는 유대감을 쌓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비대면 상황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부딪힐 일도 꽤나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서로 요구하고 반응하는 거가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면모를 띌 수 있는데 비대면 상황이니까 서로 감정이 격해진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이점 중 하나로는 아까 맥락 비슷한 것 같은데 신입생분들이 아무래도 과반에 대한 유대감을 전혀 쌓지 못하고 소속감도 쌓지 못하시다 보니까 동아리에 들으셨을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각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김동률 교수님. 저희가 이제 줌으로 공부하면은 뇌에 엄청 부담이 된다 이런 이제 그 결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긍정적인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경우도 되게 많은 게 저희가 이제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잡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이게 갖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근본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도 이제 치유 방식이 꼭 대면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 어떤가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 부분은 좀 저희도 약간 더 작업을 해서 이제 어쨌든 2학기 때도 그렇게 많이 나아질 건 않고 이걸 기대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서 저희도 뭐 실증적인 얘기도 좀 해보고 현실적인 얘기도 해보고 학술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가능성을 좀 얘기해보고 싶고 현재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에게 또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을 더 잘 예민하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이제 학생들 중에 약한 고리라고 볼 수 있는 본인의 어떤 어려운 점들을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최소한 도와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을 늘리는 것, 접촉면을 늘리는 것을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사실 그게 늘어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면에서 많은 또 관심 가져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예, 선생님 하나만 하나 말씀해 여기 주시죠. 전체 올라온 질문에 제가 저희 학습 상담은 다 대면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5월 중순부터는 비대면으로 다 바꿔서 진행하고 있다 알려드립니다. 예, 저희가 끝마치기 전에 한 가지 지금 그 핫한 이슈인 그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 이거에 대해서 한 분씩 좀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이 포럼을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아까 그 교육부에서 대충 어떤 라인을 선을 정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학교는 학교 입장대로 비대면이긴 하지만 또 자료도 만들고 새로운 추가적인 직원을 하느라고 굉장히 많이 소요된 것도 사실이고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교육적인 요구를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요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정부에서 예산으로 조금 지원이 일부 있으면서 학교도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편집장님 한번 이야기 해주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내리기가 조금 어렵고요. 다만 취재 과정에서 좀 보고 느끼기에 당장 방역 때문에 예산을 써야 되는 학교 측 입장이나 아니면 수업의 질이 떨어졌다고 그러니 뭔가의 보충을 원하는 학생들 입장이나 둘 다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학 등록금 반환 이렇게 나온 것 자체가 주관적으로 보기에 교육의 질이 얼마나 떨어졌냐에 달리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은미대 학생들 사이에서 등록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조금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등록금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지점에서 오히려 더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건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문제도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대리 교수님. 저도 이거 좀 고민을 해보고 싶었는데 벌써 정부에서 다 가이드라인을 주고 세금도 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저희는 아무튼 그래도 교육기관이니까 이것들을 이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하나의 또 교육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윈 루즈나 그 서로 잡아먹는 게임이 아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되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 생각보다 또 만족하고, 교수님 중에서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업무량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호 이해의 어떤 장이 되면 좋겠고, 그것이 사실 저희가 기대하는 교육의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새 발표자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가까운 미래에 종식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대학 교육의 개선과 또 학생들의 삶의 질, 공동체의 어떤 향상을 위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포럼이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제7회 관악교육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했었습니다.